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3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총선 구상 등을 밝혔는데요. 여당에선 상향식 공천, 야당에선 문재인 대표의 대표직 사퇴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양당의 총선 전략과 함께 정가 현안들을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2당이긴 하지만요. 오늘 기자회견이 열렸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최고위원들과 상의해 선대위로의 권한 이양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과도 저는 크게 통합 또는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범야권의 통합되고 연대된 힘으로 이번 총선을 치러야 한다. 그동안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기 전에 문재인 대표의 대표직 사퇴 얘기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김한길 의원, 박지원 의원 뭐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계속 문재인 대표가 버텼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사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주류와의 갈등의 초점이 사퇴 여부였었죠. 네. 친노 패권하고 사퇴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문재인 대표는 본인이 사퇴라는 자리에 연연했던 것이 아니다. 네. 본인은 혁신과 또 원칙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것이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사퇴 이야기는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을 하면서 사퇴를 발표를 했었죠. 네. 당시 이제 오늘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만 조건을 뭐라고 붙였느냐. 안정화되면 선대위가 안정되면 네. 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기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그걸 의식해서 이제 오늘 보니까 빠르게 지금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 신속하게 하겠다. 몇 번 똑같은 단어를 반복할 정도로 했던 것 같고요. 또 얘기가 나왔던 게 왜 그러면 그동안에 그만두다가 이번엔 사퇴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지금 새로운 인물들을 10호까지 영입하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서 주목을 받긴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에 따른 후유증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영입을 한 케이스였는데요. 영입을 처음 했을 때는 공동선대위 얘기도 나왔었고 네. 또 일정하게 또 본인 역할을 할 것처럼 보였는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단독으로 본인이 하겠다. 완톱이다. 그리고 본인은 완전히 친노 패권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예전 같으면 이것 때문에 초반부터 갈등이나 충돌이 생겼을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지금 취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이중하다고 문재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 대표가 이제 총선 공천권을 포함한 이 지도부의 권한을 다 내려놓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에게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내 기득권을 아예 내려놓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이 당내 반발은 없을까요? 글쎄 이게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구성원으로 보자면 당장은 원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내 구성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지난 19대 때 현 문재인 대표들 중심으로 해서 공천을 했기 때문에 그 세력이 다수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쪽 사람들 어떻게 전부 다시는 또 이제 패권이 뭐니 거론이 안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뭐냐? 우선 선대위원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대위라는 본인이 경제민주화라는 하나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전체를 본인이 새롭게 개조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가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이후에 두고 볼 문제입니다. 더구나 그 김종인 지금 선대위원장이 본인의 원칙 또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고집이 상당히 강한 분이어서 내부에 그동안에 진행해왔던 관성 정말 해체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 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박영선 의원을 향해서 같이 합류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당신은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그 친노 패권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문제를 지적하니까 내가 그럴 각오도 없이 당해 왔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본인이 그걸 인식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긴 하고 또 김종인 체제의 시험대가 되기도 할 겁니다.
네, 이제 범야권의 통합된 힘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야권 연대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당과의 이제 연대 가능성도 내비쳤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그런 눈치였어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철수 대표 초반에 이제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새로 당을 만드는 쪽 연대를 얘기하면 당으로 사람들이 모이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얘기했는데요. 저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같이 모이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본인도 현 단계에서 현 야당의 지금 특성을 봤을 때 무조건 뭉치자는 것만 가지고는 희망을 볼 수 없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점에서는 어렵다고 보고요. 우선순위로 보자면은 정의당, 그 다음에 천정부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국민회의 그런 순위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정의당은 합당이냐 연대냐라는 차원의 문제일 뿐이지 저는 선거는 같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야권 전체가 이제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의당만 하고 연합해갖고는 연대해가지고는 네.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이제 안철수 신당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약세에 처해 있는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를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는데 네. 천정배 의원 역시 사퇴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보자면 순서적으로 통합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정의당이 가장 우선순위고 그 다음 국민회의 오늘 이야기한 안철수의 국민의당을 꺼냈는데 그것은 아직은 좀 거리가 먼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이번에는 여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당은 험지 출마론과 또 공천 방식을 둘러싸고 시끌시끌한데요. 김무성 대표의 기자회견 보시고 얘기 이어가죠. 100% 상향식 공천제 확립은 정치 개혁의 완결판이자 우리 정치사의 혁명입니다. 공천 과정에 소수 권력자와 개파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며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개파 정치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야당 결재법이자 소수 독재법으로 국회를 실물 국회로 전락시킨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네. 김 대표가 얘기한 그 100% 상향식 공천제 확립, 우리 정치사의 혁명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100% 상향식 공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100% 상향식 공천이라고 얘기하려면 우선 단수 공천이 없어야겠고요. 네. 우리가 이야기한 단수 공천에서 전략 공천하고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어야 되겠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우선 대구 달성의 경우에 현 의원이 지금 사퇴하면서 양반은 양상을 빌렸어요. 이것도 간접적으로 적용하는 상향식이 무너진 케이스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지금 계속 상향식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어느 때보다 그것은 좀 관철되리라고 봅니다. 대신 이것을 흔들었던 이런 게 있었죠. 김무성 대표가 종로의 박진, 오세훈 두 이제 후보들을 서로 재배치해가지고 당에서 역량이 뛰어난 중요한 자원인데 예선 과정에 둘 다 소모할 필요가 있냐라고 조정을 했었는데 조정의 대상이 응하는 것처럼 보였던 오세훈 전 시장이 종로에 뛰겠다고 해버렸어요. 이런 과정 등등을 보면은 이게 좀 이제 상향식 공천하고 내부의 선거구 조정 이런 거 맞물려가지고 상향식 공천의 원칙은 주장하고 있지만은 김무성 대표의 부상이 제대로만 꼭 관철될 것 같지도 않는 애매한 상황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좀 신선한 정치적 실험인 것은 맞아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김재원 의원 등은 사실상은 현재 상향식 공천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영입이라는 것이 어렵다. 네. 인재영입은 어느 지역에 당신이가 중요한 역할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상향식은 그 자리에 가서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를 불러다가 그 자리에 가서 경쟁하여 하세요 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사실상 상향식을 우선 가치로 해서 이번 공천은 하고 있다. 그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영입 문제는 뒷전에 좀 밀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립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원칙들이니까요. 김무성 대표가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이 국회 선진화법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지금 이제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해버렸죠. 네. 했던 방법은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 폐기가 됐을 경우에는 의원들 30인 이상이 연사한다면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살려가지고 했는데요. 저는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했던 방식이에요. 법의 취지에 두 가지 관점에서 맞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87조에 나오고 있는데 87조인가요? 87조, 네. 87조 맞죠? 87조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임위에서 폐기되거나 이제 부결돼 버렸을 경우 30인 이상 요구해서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은 국회의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한 좀 할 만한 법안인데 특정 상임위에서 부결이 돼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상임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 여러 명이 연설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올린다는 취지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에서 그냥 운영위 차원에서 부결을 시켜가지고 다시 올리는 그 방법을 택했다는 점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이게 숙려기간은 보통 개정안의 경우에는 네. 15일 거치는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네. 저희 긴급 기자회견 연결이 있어서 네. 말씀 중에 잠시 그러시죠. 끊고 이제 기자회견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